아들이 없어졌습니다. 전화기 너머 경찰의 차가운 목소리가 칼처럼 꽂혔어요. 성인 남성 실종은 자발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며칠 더 기다려보세요. 어머니가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제발이요. 우리 재훈이를 찾아주세요. 부인, 진정하시고요. 성인이 실종되면 대부분 스스로 돌아옵니다. 박 형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성의 없는 말을 던졌어요. 사흘째 연락 두절, 휴대폰은 차 안에 그대로, 벌초조차 시작하지 않은 채 증발해버린 33살 아들. 그런데 경찰은 기다리라고만 했습니다. 어머니의 절규가 경찰서 복도에 메아리 쳤어요. 내 아들 찾는 게 왜 죄가 돼요?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실종이 아니라는 걸, 그리고 진짜 공포는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걸 말이에요. 추석을 사흘 앞둔 오후였습니다. 박재훈은 서울에서 출발한 고속버스에서 내려 깊게 숨을 들이마셨죠. 충청도 시골 마을의 공기는 여전히 달콤했습니다. 33살이 된 지금도 이곳에 오면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물밀듯 밀려왔어요. 재훈아, 버스 정류장 앞에서 어머니가 손을 흔들고 계셨습니다. 허리가 많이 굽으셨네요. 지난번 내려왔을 때보다 더 작아 보이는 어머니의 모습에 재훈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어머니, 안 나오셔도 되는데요. 아들이 오는데 어떻게 안 나와? 많이 바빴지? 재훈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어진 손등에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고등학교에서 미술을 가르치는 일은 보람이 있었지만 어머니 혼자 이 큰 집을 지키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죠. 집으로 향하는 길, 어머니는 연신 이야기를 쏟아내셨습니다. 옆집 영숙이네 아들이 결혼한다더라. 너랑 동갑인데 말이야. 그렇구나요. 우리 재훈이도 좋은 사람 만나면 좋겠는데. 재훈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의 걱정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거든요. 33의 미혼 아들, 그것도 예술을 한다는 아들을 두고 계신 어머니의 마음이 어떨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담비가 달려왔습니다. 5년 전 아버지가 키우시던 진돗개였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어머니와 함께 이 집을 지키고 있는 든든한 식구였어요. 담비야, 보고 싶었다. 재훈이 담비의 목을 쓰다듬자 꼬리를 힘차게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담비가 자꾸 뒷산 쪽을 바라보며 낑낑거렸어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재훈은 아버지 제사 준비를 도왔습니다. 차례상에 올릴 음식들을 정리하면서 어머니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죠. 아버지 기일이 벌써 3년이 되었네요. 그러게 말이야. 시간 참 빠르다. 어머니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재훈도 마찬가지였어요. 평생 묵묵히 가족을 위해 살아오신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신 후 이 집엔 늘 빈자리가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재훈아. 네. 집안 묘역 좀 정리해야겠다. 제사 지내기 전에 말이야. 제가 할게요, 어머니. 재훈이 선뜻 나섰습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 그리고 증조할아버지까지 잠들어 계신 가족 묘역은 집 뒤편 산자락에 있었어요. 오랫동안 손길이 닿지 않아 풀이 무성하게 자랐을 거였죠. 그날 밤 재훈은 오랜만에 고향집 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어릴 때 자던 그 방이었어요. 벽에 걸린 상장들과 그림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죠. 서울에서의 바쁜 일상을 잠시 잊고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재훈은 묘역 정리를 위해 준비를 했습니다. 낙과 호미 그리고 물통을 챙겼죠. 어머니는 아침 일찍부터 분주하게 차례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조심히 다녀와라. 네, 걱정 마세요. 재훈이 현관을 나서려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부르셨습니다.
재훈아, 잠깐. 왜요? 그냥 일찍 내려오너라. 혼자 너무 오래 있지 말고. 어머니의 표정에 묘한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평소와 달리 어딘가 초조해 보이셨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야, 그냥 산에서 조심하라는 말이야. 재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의 걱정이 이해가 갔어요. 혼자 사시면서 외로움과 불안감이 크셨을 테니까요. 담비가 재훈을 따라 나섰습니다. 평소보다 더 활기차 보였죠. 그런데 뒷마당을 지나 산길로 접어들자 담비의 행동이 이상해졌어요. 자꾸 산 깊숙한 곳을 향해 지저댔거든요. 담비야, 왜 그러니? 재훈이 담비를 달래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담비는 계속해서 불안한 듯 지저댔어요. 마치 무언가를 경고하는 것 같았죠. 산길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뜸해진 탓인지 풀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어요. 재훈은 낫으로 길을 헤치며 묘역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30분쯤 올라가니 익숙한 장소가 나타났습니다. 옛 절터였어요. 어릴 때 아버지와 함께 자주 왔던 곳이죠. 지금은 돌기둥 몇 개와 주춧돌만 남아 있었지만 그때의 기억은 생생했습니다. 담비가 갑자기 절터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더욱 격렬하게 짖기 시작했어요. 재훈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평소 온순했던 담비가 이렇게 흥분한 적은 없었거든요. 담비야, 진정해. 그때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재훈의 목덜미를 스쳐 지나갔어요. 9월 말치고는 너무 차가운 바람이었죠. 재훈은 무의식 중에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점심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차례상 준비를 하다가도 자꾸 시계를 보셨어요. 재훈이 나간 지 벌써 5시간이 넘었거든요. 벌초가 그렇게 오래 걸릴 리가 없는데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어머니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담비가 마당 한 구석에서 뒷산을 바라보며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평소라면 주인을 기다리며 꼬리를 흔들었을 텐데 오늘은 달랐죠. 담비야, 재훈이 어디 갔니? 담비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눈빛이 평상시와 달랐어요. 불안하고 초조해 보였죠. 마치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 2시가 되어서야 어머니는 참지 못하고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재훈이 차를 세워둔 산 입구까지만이라도 가보려고 했어요. 담비가 어머니를 따라 나섰죠. 산 입구에 재훈의 차가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운전석 문이 열려 있었어요. 어머니가 차 안을 들여다보니 재훈의 휴대폰이 조수석에 놓여 있었죠. 이게 무슨...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재훈이 휴대폰을 두고 갈 리가 없었거든요. 평소에도 늘 손에서 놓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담비가 갑자기 짖기 시작했습니다. 산 깊숙한 곳을 향해 날카롭게 짖어댔어요. 목소리에 다급함이 묻어났죠. 어머니는 담비의 행동을 보며 불안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재훈아, 재훈아. 어머니가 산을 향해 목청껏 불렀습니다. 하지만 메아리만 돌아올 뿐이었어요. 9월 말에 산은 고요했고 바람만이 나뭇가지 사이로 스쳐 지나갔죠. 어머니는 혼자서는 산에 올라갈 수 없었습니다. 무릎이 좋지 않았거든요. 결국 마을로 내려가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어요. 아저씨, 우리 재훈이가 아침부터 산에 올라갔는데 아직 안 내려왔어요. 마을 이장인 김철수 아저씨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60대 중반의 이장님은 이 마을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였어요. 언제 올라갔다고 하셨어요? 아침 9시쯤이요. 벌초하러 간다고 했는데. 벌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늦지?
이장님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재혼네 묘역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거든요. 아무리 풀이 많이 자랐다고 해도 하루 종일 걸릴 일은 아니었죠. 같이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장님과 마을 청년 몇 명이 함께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어머니도 걱정이 되어 산 입구까지 따라갔어요. 담비는 계속해서 산 깊은 곳을 향해 지저댔죠. 1시간 후 수색팀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어떻게 됐어요? 어머니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이상해요. 묘역에 가봤는데 벌초를 시작한 흔적이 없어요. 이장님의 말에 어머니가 깜짝 놀랐습니다. 시작도 안 했다고요? 네. 풀이 그대로 자라있고 도구도 사용한 흔적이 없어요. 마치 묘역에 가지도 않은 것 같아요. 어머니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재훈이 벌초를 하러 갔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왜 묘역에 가지도 않았을까요? 그럼 우리 재훈이가 어디로 간 거예요? 절터 쪽까지 가봤는데 거기도 아무 흔적이 없었어요. 청년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다만 좀 이상한 게 뭐가요? 절터 주변에 담배꽁초가 여러 개 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재훈 씨는 담배를 안 피우시잖아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훈은 평생 담배를 입에 대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것도 최근에 버린 것 같았어요. 아직 비에 젖지도 않고 말이에요. 이장님이 턱을 만지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마을 입구에서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하는 박 할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요즘 밤마다 낯선 차가 산 쪽으로 올라가더라고요. 낯선 차요? 네. 검은색 승용차였는데 번호판도 서울 쪽이었어요. 밤 11시쯤 되면 헤드라이트 켜고 산으로 올라가더라니까요. 어머니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며칠 전부터요? 일주일 정도 됐나? 처음엔 그냥 지나가는 줄 알았는데 계속 그러니까 이상하더라고요. 이장님이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설마 무슨 나쁜 일이라도. 어머니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온갖 상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일단 경찰서에 신고해야겠어요. 이장님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실종 신고는 24시간이 지나야. 그래도 일단 상황을 알려야죠. 해가 서산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재훈이 사라진 지 9시간이 흘렀어요. 어머니는 집으로 돌아와서도 현관문을 열어둔 채 아들을 기다렸죠. 담비는 여전히 뒷산을 향해 간헐적으로 지저댔습니다. 평소와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마치 무언가 위험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았죠. 밤이 깊어갈수록 어머니의 불안감은 커져만 갔습니다. 어젯밤 꾸었던 꿈이 자꾸 떠올랐어요. 돌아가신 남편이 절터 앞에서 고개를 젓던 모습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설마 그 꿈이.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마음을 떨쳐낼 수 없었어요. 자정이 넘어서도 재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잠들 수 없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아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렸죠. 그때 담비가 갑자기 크게 짖었습니다. 뒷산 쪽에서 무언가 소리가 났어요. 어머니가 귀를 기울였지만 바람 소리뿐이었죠. 하지만 분명했습니다. 뭔가 평범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있다는 직감이 들었죠.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재훈의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혹시 단서라도 있을까 싶어서였어요. 하지만 특별한 메시지나 통화 기록은 없었죠. 새벽 2시 어머니는 결국 잠들지 못하고 밤을 새웠습니다. 내일이면 추석이었는데 정작 제사를 준비해야 할 아들이 사라져버렸어요. 담비도 한잠도 자지 않고 뒷산을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위험한 기운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았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서울에서 급하게 내려온 박지훈이 집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28살의 대학원생인 지훈은 형과 달리 차분하고 논리적인 성격이었어요. 어머니로부터 연락을 받고 밤새 차를 몰고 온 것이죠. 어머니, 형 소식은 어떻게 돼요? 지훈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하룻밤 사이에 더욱 초췌해져 있었어요. 경찰서에 신고는 했는데 아직 아무 소식이 없어. 형 차는 어디 있어요? 산 입구에 그대로 있어. 휴대폰도 차 안에 두고 간 채로 말이야. 지훈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형이 휴대폰을 두고 갈 리가 없었거든요. 뭔가 급박한 상황이 있었던 게 틀림없었어요. 일단 현장부터 가봐야겠어요. 지훈과 어머니는 함께 산 입구로 향했습니다. 담비도 따라왔죠. 재훈의 차는 어제와 똑같은 상태로 서 있었어요. 여기서 형이 어디로 갔을까요? 지훈이 주변을 살펴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마을 이장님이 다가왔어요. 지훈이구나. 많이 걱정되겠다. 이장님, 혹시 형에 대한 새로운 소식이 있나요? 글쎄, 아직은 없고. 아, 그런데 최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있어. 이장님이 마을에서 가장 연로한 최정호 할아버지를 가리켰습니다. 80대 중반의 할아버지는 이 마을에 산 이야기는 무엇이든 다 알고 계셨어요. 할아버지, 절터 밑에 뭐가 있다고 하셨죠? 응, 옛날에 탄광이 있었지. 일제강점기 때 판 거야.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방 후에 문을 닫으면서 입구를 막아버렸어. 위험하다고 해서 말이야. 그럼 그 입구가 아직 있다는 말씀이세요? 지훈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절터 뒤편 어딘가에 있을 거야. 하지만 오래전에 막혀서 이제 찾기도 어려울 거고. 그때 한 젊은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26살 정도로 보이는 여성은 취재용 가방을 메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충청일보 기자 이서연입니다. 서연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지역 신문 기자였지만 열정적이고 꼼꼼한 성격으로 소문나 있었어요. 실종 사건 때문에 나왔어요. 혹시 인터뷰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머니가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아직 상황 파악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언론이 나서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아직 확실한 게 없어서. 사실 제가 이 일대를 계속 취재하고 있었거든요. 서연이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혹시 이 근처에서 불법 폐기물 처리에 관한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지훈이 서류를 받아보았습니다. 개발업체와 관련된 자료들이었어요. 이게 뭔가요? 최근 몇 달 동안 이산 일대에서 수상한 활동들이 목격되고 있어요. 밤늦게 트럭이 들어오고 뭔가를 묻는 작업을 한다는 증언들이 있었거든요. 어머니와 지훈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네. 제가 취재하던 중이었는데 마침 실종 사건이 일어나서 서연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충분히 전달되었어요. 설마 그것과 우리 형 실종이 관련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죠. 이장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끼어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직접 확인해 봐야겠군요.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어머니가 걱정했지만 지우는 이미 결심한 듯 했어요. 어머니, 형을 찾으려면 뭐든 해봐야죠. 일행은 절터를 향해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서연도 취재차 함께 동행했어요. 담비는 여전히 불안한 듯 주변을 경계하며 따라왔죠. 30분 정도 올라가자 옛 절터가 나타났습니다. 돌기둥과 주춧돌만 남은 쓸쓸한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뭔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저게 뭐죠? 지훈이 절터 뒤편을 가리켰습니다.
나무들 사이로 뭔가 인위적인 구조물이 보였어요. 가까이 가보니 낡은 철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철문에는 새로 단 자물쇠가 걸려 있었어요. 이상하네요. 이 자물쇠는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서연이 자물쇠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녹도 슬지 않은 새 것이었어요. 그리고 봐요. 주변 흙이 파헤쳐진 흔적이 있어요. 지훈이 철문 주변을 살펴보니 정말 최근에 작업한 흔적들이 곳곳에 보였습니다. 삽으로 판 자국, 트럭 바퀴 자국 등이 선명했어요. 할아버지 말씀이 맞네요. 여기가 옛 탄광 입구였군요. 이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런 걸 새로 달았을까요? 담비가 갑자기 철문 앞에서 격렬하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코를 킁킁거리며 뭔가를 막고 있는 것 같았어요. 담비가 뭔가를 느끼고 있어요. 어머니가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이 철문 틈새로 손전등을 비춰보았습니다. 안이 꽤 깊어 보이네요. 그리고 뭐가 보여요? 발자국 같은 게 있어요. 최근 것 같은데. 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설마 형이 여기로. 그때 서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급하게 전화를 받더니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가보겠어요. 무슨 일이에요? 제보가 들어왔어요. 어젯밤에도 이 근처에서 검은 승용차와 트럭이 목격됐다고 해요. 이장님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거 완전히 수상한 일이군요. 경찰에 신고해야겠어요.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정말 불법 처리업체가 연루되어 있다면 서연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목격자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뻔한 일이었거든요. 지훈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형이 그들에게 당한 거라면 아직 확실한 건 아니에요. 서연이 지훈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충분하죠. 불법 폐기물 처리 현장을 목격한 사람을 그냥 두지 않을 테니까요. 어머니가 주저앉을 듯 휘청거렸습니다. 지훈이 어머니를 부축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우리 재훈이가.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었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재훈이 사라진 지 이틀째였어요. 시간이 갈수록 불안감은 커져만 갔죠. 일단 경찰에 이 상황을 모두 알려야겠어요. 서연이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진 자료들도 함께 제출하겠어요. 지훈이 철문을 한 번 더 살펴보았습니다. 새로 단 자물쇠, 파헤쳐진 흙, 그리고 담비의 이상한 행동까지 모든 것이 심상치 않았어요. 형아, 어디에 있는 거야? 지훈의 중얼거림이 산속에 메아리 쳤습니다. 저녁 노을이 절터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지만 일행의 마음은 점점 어두워져만 갔어요. 담비가 여전히 철문 앞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 너머에 무언가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경찰서는 생각보다 차가웠습니다. 지훈과 어머니 그리고 서연이 함께 신고를 하러 갔지만 담당 형사의 반응은 미온적이었어요. 성인 남성 실종의 경우 자발적일 가능성도 있거든요. 40대 중반의 박 형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표정에서 별다른 관심을 찾아볼 수 없었어요. 하지만 휴대폰을 두고 간 채로 사흘째 연락이 없어요. 지훈이 답답한 마음에 말했습니다. 요즘 젊은 분들이 스트레스 받으면 그럴 수도 있죠. 며칠 있으면 연락 올 거예요. 박 형사의 말에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형사님, 제가 가져온 자료 좀 봐주세요. 서연이 불법 폐기물 처리 관련 자료를 내밀었습니다. 이런 건 환경청이나 지자체에서 처리할 문제죠. 실종 사건과는 별개예요.
박 형사가 자료를 대충 훑어보고는 돌려주었어요. 관심 없다는 표정이 역력했죠. 절터에 있던 자물쇠와 파헤쳐진 흔적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산에서 누군가 작업한 거겠죠. 그게 실종과 무슨 상관이에요? 어머니가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제 아들이에요. 부인, 진정하시고 며칠 더 기다려보세요. 분명히 연락 올 겁니다. 박 형사의 말투에는 성의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지우는 주먹을 쥐었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죠. 경찰서를 나오면서 서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에요. 이런 사건은 관심도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더 많은 증거를 찾아야 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마을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평소 반갑게 인사하던 사람들이 고개를 돌리거나 피해갔어요. 이장님네 집 앞에서 이장님을 만났는데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이장님, 무슨 일 있으세요? 지훈이 물었지만 이장님은 대답을 피했어요. 그냥 조심하라고. 뭘 조심하라는 말씀이에요? 너무 깊이 파지 마라. 위험할 수 있어. 이장님이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누군가 뭐라고 했나요? 서연이 예리하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런 건 아니고. 하지만 이장님의 표정에서 무언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집에 도착하니 더욱 충격적인 장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문에 붉은 페인트로 큼지막하게 쓰여 있었어요. 그만해. 어머니가 그 글씨를 보고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대체 뭐야? 지훈이 급히 어머니를 부축했어요.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죠. 누가 이런 짓을. 집안도 엉망이었습니다. 서랍이 뒤져져 있고 물건들이 흩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도둑 맞은 건 없었죠. 뭔가를 찾기 위해 뒤진 흔적이었습니다. 협박이에요. 더 이상 파지 말라는. 서연이 주먹을 쥐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 아들 찾는 게 왜 죄가 돼? 어머니, 괜찮아요. 우리가 해결할 거예요. 지훈이 어머니를 달래려 했지만 자신도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마을 곳곳에서 비슷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재훈 실종 사건에 관심을 보였던 사람들에게 협박 편지가 전해졌어요. 어떤 집에는 돈봉투와 함께 말이죠. 다음 날 아침 박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어두웠어요. 미안해, 지훈아. 할머니, 왜 그러세요? 어젯밤에 낯선 차 이야기 했잖아. 그거 못 본 걸로 해줘.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요? 무슨 일 있었어요? 그냥 나도 살아야 하잖니. 할머니가 고개를 숙이고 돌아갔어요. 등이 더욱 구부정해 보였죠. 오후에는 어제 함께 수색에 나섰던 마을 청년들도 하나둘 발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모두들 핑계를 대며 도움을 거절했어요. 이상해요. 어제까지만 해도 적극적이었는데. 서연이 의아해했습니다. 협박을 받았을 거예요. 지훈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저녁 무렵 어머니는 마당에서 대문에 붉은 글씨를 지우려고 애쓰고 계셨습니다. 솔로 문지르고 또 문지르셨지만 페인트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어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괜찮다. 내가 할 수 있어. 하지만 어머니의 손은 이미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너무 세게 문지르신 탓이었어요. 어머니, 우리 재훈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이. 지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형을 찾고 싶은 마음, 어머니를 지키고 싶은 마음, 그리고
이 모든 상황에 대한 분노가 복받쳐 올랐죠. 밤이 깊어도 잠들 수 없었습니다. 지우는 형의 방에 앉아 있었어요. 형이 그린 그림들이 벽에 걸려 있었죠. 평화로운 시골 풍경들이었습니다. 형아, 어디에 있어? 지훈의 중얼거림이 고요한 밤에 스며들었어요. 창밖으로 담비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전히 뒷산을 향해 간헐적으로 짖고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를 부르는 것 같았죠. 지훈은 결심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면 혼자라도 끝까지 해보겠다고 말이에요. 형을 반드시 찾아내겠다는 의지가 눈빛에서 번뜩였죠. 지우는 형의 방에서 어린 시절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두 형제가 절터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때 지우는 8살, 재우는 13살이었죠. 사진을 보는 순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여름 오후였어요. 형과 함께 절터에서 놀다가 갑자기 천둥이 치기 시작했죠. 형아, 무서워. 어린 지훈이 형의 옷자락을 꽉 잡고 있었어요. 괜찮아. 내가 무서우면 내가 앞장서 줄게. 재훈이 지훈의 손을 잡고 말했었죠. 그 따뜻한 손의 감촉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때는 형이 지켜줬는데 이제는 자신이 형을 지켜야 할 때였죠. 그때 밖에서 담비의 급한 짖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와 다른 소리였어요. 지훈이 급히 밖으로 나가보니 담비가 집을 뛰쳐나가고 있었죠. 담비야. 지훈이 담비를 따라 뛰었습니다. 담비는 절터 근처의 폐가로 향하고 있었어요. 오래전에 버려진 작은 집이었죠. 폐가에 도착한 담비는 마루 밑을 향해 미친 듯이 짖어댔습니다. 그리고는 앞발로 계속 흙을 긁기 시작했어요. 담비야, 뭐가 있니? 지훈이 손전등으로 비춰보니 마루 밑 흙바닥에 뭔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글씨였어요. 재훈, 엄마. 지훈의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형의 글씨체였어요. 분명했죠. 형아가 여기 있었구나.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이 살아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무언가 메시지를 남겼다는 것도 말이죠. 담비가 계속해서 흙을 파헤쳤습니다. 마치 더 많은 것이 묻혀 있다는 듯이 말이에요. 새벽이 밝아오자 지훈은 서연에게 연락했습니다. 폐가에서 발견한 글씨에 대해 알려야 했거든요. 정말요? 재훈 씨가 남긴 메시지라고 확신해요? 서연의 목소리에 흥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네. 분명 형 글씨체예요. 그리고 담비가 그곳을 정확히 찾아냈어요. 그럼 재훈 씨가 살아계신다는 뜻이군요. 지훈과 서연은 다시 폐가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도 함께 가셨어요. 희망이 생겼으니까요. 폐가 마루 밑을 자세히 살펴보니 더 많은 단서들이 있었습니다. 재훈이 손톱으로 긁어새긴 것으로 보이는 글씨들이었어요. 여기 날짜도 있네요. 9월 28일. 형이 실종된 그날이에요. 지훈이 손전등으로 비추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차량 번호 같은데요? 서연이 희미하게 새겨진 숫자들을 발견했습니다. 12호 3458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 번호로 추적할 수 있을 거예요. 서연이 즉시 휴대폰으로 연락을 돌렸습니다. 기자로서 쌓아둔 인맥들이 도움이 되었어요. 1시간 후 서연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차량 소유주가 확인됐어요. 대진건설이라는 회사 명이더라고요. 대진건설요? 제가 조사하던 불법 폐기물 처리와 연관된 업체예요. 서연이 가져온 자료를 펼쳐 보였습니다. 대진건설의 실소유주는 조만석이라는 인물이었어요. 이 사람이 최근 몇 년간 여러 지역에서 불법 폐기물 처리로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럼 정말 형이 그 현장을 목격해서 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가능성이 높아요.
목격자를 제거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때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재훈이가 지금 어디에 살아계실 거예요? 증거를 남겼다는 건 의식이 있었다는 뜻이니까요. 서연이 어머니를 위로했습니다. 이제 경찰에 이 모든 걸 제대로 알려야 해요. 하지만 경찰서에서의 반응은 여전히 시큰둥했습니다. 박 형사는 증거들을 보고도 미적거렸어요. 차량 번호만으로는 확실한 증거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죠. 지훈이 답답해하고 있을 때 서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네, 제보자님. 네, 지금 당장요? 서연이 전화를 끊더니 급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절터 근처에 트럭들이 몰려오고 있대요. 뭔가 큰 작업을 하려는 것 같다고. 그럼 증거를 없애려는 거네요. 지훈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겠어요. 하지만 박 형사는 여전히 소극적이었어요.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출동할 수 없습니다. 그때 서연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직접 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증거를 찾아야겠어요.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어머니가 걱정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형을 구할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요. 지훈의 목소리에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절터로 향하는 길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장님도 나타났어요. 미안하다, 지훈아. 겁이 났었다. 이장님. 하지만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 마을 청년이 저런 일을 당했는데 말이야. 박 할머니도 나오셨습니다. 할머니, 위험해요. 뭐가 위험해? 이 나이에 뭐가 더 무서워?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용기를 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협박에 굴복했지만 이제는 분노가 앞섰죠. 절터 근처에 도착하니 정말로 대형 트럭 세대가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검은 승합차도 보였어요. 저 차량 번호, 형이 남긴 것과 같아요.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이 탄광 입구에서 뭔가를 옮기고 있었어요. 큰 드럼통들이었죠. 불법 폐기물이에요. 화학물질 같아 보여요. 서연이 카메라로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작업을 지휘하던 남자가 마을 사람들을 발견했어요.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건장한 체격의 남자였죠. 야, 여기 사람들이 왜 와 있어? 남자가 부하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조반장님, 마을 사람들 같은데요. 빨리 정리하고 철수해. 조반장이라 불린 남자가 급하게 지시했어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길을 막아섰습니다. 이장님이 앞장서셨어요. 여기서 뭐 하는 거요? 상관없어요. 빨리 비켜주세요. 우리 마을 청년이 실종됐는데 혹시 아는 거 있나요? 조반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모르는 일이에요. 그때 지훈이 앞으로 나섰어요. 저기 승합차, 차량 번호가 12호 3458이죠? 조반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어떻게 제 형이 남긴 메시지에 적혀 있었거든요. 지훈의 말에 조반장이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즉시 승합차를 열어보겠습니다. 서연이 카메라를 들이대며 말했습니다. 안 돼. 건드리지 마. 조반장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승합차를 둘러쌌거든요. 지훈이 승합차 뒷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사람이 숨을 멈췄어요. 재훈이 있었습니다. 손발이 묶인 채로 쓰러져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감겨 있었죠. 형아. 지훈이 달려가 재훈을 흔들었습니다. 119 불러요. 어머니가 비명을 지르셨어요. 재훈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초점이 없었어요. 마치 혼이 빠진 것 같았죠. 형아, 나야. 지훈이야. 하지만 재훈은 지훈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약물에 중독된 것 같았어요.
엄마, 엄마. 재훈이 중얼거렸지만 어머니를 보고도 인식하지 못했어요. 어머니가 재훈을 안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재훈아, 엄마야. 엄마 목소리 안 들려? 하지만 재훈의 눈빛은 여전히 공허했어요. 조반장이 도망치려 했지만 마을 사람들이 가로막았습니다. 이미 서연이 모든 상황을 촬영했고 경찰도 출동하고 있었어요. 이제 끝났어요. 서연이 조반장을 향해 말했습니다. 하지만 기쁨보다는 걱정이 앞섰어요. 재훈을 찾기는 했지만 그의 상태가 심각해 보였거든요. 구급차가 도착해 재훈을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의식은 있었지만 사람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였어요. 의사 선생님, 우리 아들이 어떻게 된 건가요? 어머니가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정신적 충격과 약물 중독으로 보입니다.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의사의 말에 어머니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아들을 찾긴 했지만 예전의 아들이 아니었거든요. 3년이 흘렀습니다. 조만석과 그의 일당들은 불법 폐기물 처리와 납치 감금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어요. 서연 기자의 취재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그녀는 이 사건으로 올해의 탐사보도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재훈의 회복은 더딘 편이었어요. 처음 몇 달은 병원에서 보냈고 그 후로는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지내고 있었죠. 재훈은 여전히 가족을 완전히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폭력적이고 불안한 모습은 많이 사라졌어요. 어머니 곁에서 조용히 지내며 조금씩 안정을 되찾고 있었죠. 재훈아, 밥 먹자. 어머니가 부르시면 재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왔어요. 말은 거의 하지 않았지만 기본적인 의사소통은 가능했죠. 지우는 형을 돌보기 위해 서울에서 고향으로 완전히 내려왔습니다. 마을 초등학교에서 미술을 가르치게 되었어요. 형이 하던 일을 이어받은 셈이었죠. 형, 오늘 날씨 좋지? 지훈이 재훈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재훈은 창밖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웃었어요. 표정에 온기가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죠. 담비는 이제 11살이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예전만큼 활발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재훈 곁을 지키고 있었어요. 재훈이 유일하게 반응을 보이는 존재이기도 했죠. 의사들은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뇌에 입은 충격과 약물 후유증이 워낙 심각했거든요. 완전한 회복은 어려울 수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가족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재훈과 대화를 시도했고 함께 산책도 했어요. 예전에 재훈이 좋아했던 음악도 들려줬죠. 형, 이 노래 기억나? 지훈이 예전에 형이 자주 듣던 클래식 음악을 틀어줬습니다. 재훈의 표정에 미묘한 변화가 일었어요. 뭔가 익숙하다는 듯한 모습이었죠. 올해도 추석이 돌아왔습니다. 재훈이 실종되었던 그때로부터 정확히 3년이 흐른 날이었어요. 재훈아, 아버지 성묘 가자. 어머니가 말씀하시자 재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년 동안 한 번도 거부한 적이 없었어요. 가족들은 함께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담비도 천천히 따라왔어요. 예전처럼 활발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가족과 함께하려 했죠. 묘역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지훈이 매년 정성스럽게 벌초를 했거든요. 재훈도 곁에서 조용히 도왔어요. 제사를 마치고 가족들은 잠시 아버지 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9월 말에 햇살이 따스했어요. 아버지, 재훈이 많이 좋아졌어요. 지훈이 묘비를 향해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걱정했는데 이제는 웃기도 하고 우리랑 같이 밥도 먹고 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우리 재훈이가 돌아온 거야. 재훈은 묘비를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이 평온해 보였어요. 성묘를 마치고 내려오는 길에
절터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3년 전 그 일이 있었던 곳이었죠. 지금은 철저히 정화 작업이 끝나 예전의 고요한 모습을 되찾았어요. 그런데 담비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절터 한쪽에 있는 큰 바위를 향해 짖기 시작했어요. 예전처럼 날카롭게 짖는 게 아니라 반가운 듯이 짖었죠. 담비야, 왜 그러니? 지훈이 다가가려는데 재훈이 먼저 걸어갔습니다. 담비가 있는 바위로 천천히 향했어요. 형, 조심해. 지훈이 따라갔습니다. 어머니도 뒤따르셨어요. 재훈이 바위 앞에 서서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담비는 꼬리를 흔들며 재훈 곁에 앉았어요. 그때 재훈이 손을 뻗어 바위를 만졌습니다. 거친 바위 표면을 천천히 쓰다듬었어요. 순간 재훈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3년 동안 볼 수 없었던 생생한 표정이었어요. 눈에 초점이 생기기 시작했죠. 재훈이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지훈과 어머니가 깜짝 놀랐어요. 재훈이 바위에서 손을 떼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신기해하는 표정이었어요. 여기가 어디지? 재훈의 목소리에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3년 만에 처음 듣는 또렷한 목소리였어요. 형? 지훈이 달려갔습니다. 재훈이 지훈을 바라보았어요. 처음에는 낯선 듯 하더니 점점 표정이 밝아졌죠. 지훈이, 맞지? 네, 형. 저예요.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담비가 재훈에게 다가가 다리에 몸을 비볐어요. 재훈이 담비를 내려다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담비야. 재훈이 담비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담비가 기뻐하며 꼬리를 흔들었죠. 재훈이 천천히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숨을 죽이고 아들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엄마. 재훈의 입에서 그 단어가 나온 순간 어머니가 주저앉았습니다. 재훈아. 우리 재훈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3년 동안 기다렸던 순간이었죠. 재훈이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걸음이 조금 불안하긴 했지만 분명한 의지가 느껴졌어요. 엄마, 왜 울어요? 재훈이 어머니의 눈물을 닦아드렸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가 재훈을 끌어안았어요. 재훈아, 우리 아들. 지훈도 다가가 두 사람을 안았습니다. 3년 만에 진짜 가족이 다시 모인 순간이었어요. 형, 기억나요? 저예요, 지훈이. 응, 기억나. 내 동생. 재훈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담비가 가족들 주변을 빙빙 돌며 기뻐했어요.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었죠. 아직 모든 걸 기억하지는 못하겠어. 하지만 너희가 내 가족이라는 건 확실해. 재훈이 어머니와 지훈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기억하면 돼. 지훈이 형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그동안 고생 많이 했지? 재훈이 지훈을 보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형이 돌아온 게 가장 중요하죠.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 가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절터에서 한참을 머물렀어요. 3년 만에 진짜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집에 가자. 어머니가 말씀하시자 재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집에 가요. 가족들이 손을 잡고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담비가 앞장서며 길을 안내했어요. 저녁 식사 시간 재훈이 수저를 들고 밥을 먹는 모습을 보며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왜 또 우세요? 재훈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기뻐서 그래. 우리 아들이 돌아와서. 저는 어디 갔다 온 것도 아닌데요. 재훈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아직 그 3년간의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거든요. 맞아. 형은 계속 여기 있었어요. 지훈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재훈은 오랜만에 자신의 방에서 잠을 청했어요. 벽에 걸린 그림들을 하나하나 보며
기억을 되살리려 했죠. 내가 그린 거야? 네, 형이 그린 거예요. 지훈이 대답했습니다. 꽤 잘 그렸네. 재훈이 자신의 그림을 보며 웃었어요. 창밖에서 담비가 편안하게 잠들어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주인을 되찾은 기쁨이 얼굴에 묻어나 있었어요. 재훈의 기억이 완전히 돌아오려면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마음이 돌아왔다는 것이었어요. 가족을 알아보고 사랑할 수 있게 된 건 말이죠. 어머니는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 진짜로 돌아왔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3년간의 기다림이 끝났습니다.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된 것이었어요. 1년이 더 흘렀습니다. 재우는 기억의 상당 부분을 되찾지는 못했지만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마을 중학교에서 미술교사로 다시 일하기 시작한 것이죠. 선생님, 이렇게 그리는 거 맞아요? 한 학생이 그림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재우는 미소를 지으며 학생의 그림을 살펴보았어요. 잘 그렸네. 하지만 여기 그림자를 조금 더 진하게 칠해보렴. 재훈의 목소리에는 예전의 따뜻함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학생들도 그런 선생님을 좋아했어요. 선생님은 언제부터 그림을 그리셨어요? 글쎄,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아마 어릴 때부터였을 거야. 재훈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뒷산의 풍경이 보였어요. 그림은 마음을 표현하는 거란다. 너희들도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그려보렴. 수업이 끝난 후 재훈은 교무실에서 다음 시간 준비를 했습니다. 기억은 완전하지 않았지만 몸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자연스럽게 손이 움직였죠. 그때 지훈이 학교로 찾아왔습니다. 형, 수업 끝났어요? 응, 방금 끝났어. 형제는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지훈은 요즘 서영과 함께 지역신문에 기사를 쓰고 있었어요. 오늘도 취재 갔다 왔어요? 네. 군청 쪽 예산 문제를 조사하고 있어요. 지훈의 얼굴에 진지함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형의 사건을 겪으면서 정의에 대한 신념이 더욱 확고해졌거든요. 서연 씨와는 어때? 재훈이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형, 뭐 그런 소리예요. 지훈이 얼굴을 붉혔어요. 좋은 사람이잖아. 형의 사건도 끝까지 파헤쳐줬고, 그러게요. 고마운 사람이죠. 형제가 집에 도착하니 어머니가 저녁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담비는 마당에서 느긋하게 햇볕을 쬐고 있었어요. 재훈아, 학교는 어땠니? 좋았어요. 아이들이 열심히 따라와줘서. 재훈이 앞치마를 두른 어머니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이 최고야. 어머니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표정이 떠올랐어요. 저녁 식사 시간 가족들은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눴습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내일 주말인데 절터에 갔다 올까요? 지훈이 제안했습니다. 좋지. 오랜만에 산책도 할 겸. 재훈이 동의했어요. 절터는 이제 무서운 곳이 아니라 기억을 되찾게 해준 소중한 장소였거든요. 다음 날 아침 가족들은 함께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10월의 산은 단풍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담비도 천천히 따라왔죠. 절터에 도착하자 어머니가 그 바위 앞에 섰습니다. 재훈이 기억을 되찾았던 바로 그 바위였어요. 어머니가 조용히 두 손을 모으고 절을 올렸습니다. 돌아와줘서 고맙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혔죠. 재훈이 어머니 옆에 서서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저도 고마워요.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줘서. 지훈도 합류했어요. 가족이 함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순간이었죠. 절을 마치고 가족들은 절터 주변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예전에 무서웠던 기억은 이제 거의 남아있지 않았어요. 형,
기억 많이 돌아왔죠? 조금씩. 완전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건 다 기억해. 재훈이 지훈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가족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내가 가족을 사랑한다는 것. 재훈의 말에 지훈이 뭉클해졌어요. 그때 서연이 산 아래에서 올라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손에는 카메라를 들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서연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서연 씨, 취재 온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좋은 날씨라 산책 나왔어요. 서연이 지훈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지훈도 어색하게 웃었죠. 같이 내려가요. 재훈이 제안했습니다. 일행은 함께 산길을 내려갔어요. 담비가 앞장서고 어머니와 재훈이 천천히 따라오고 지훈과 서연이 뒤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걸었죠. 요즘 어떠세요? 기억은 많이 돌아왔나요? 서연이 재훈에게 물었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괜찮아요. 지금이 더 중요하니까. 재훈의 답변에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그런 일을 겪고도 혼자였다면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가족이 있었으니까 가능했죠. 집에 도착해서 어머니가 서연에게도 차를 대접했습니다. 마당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눴어요. 제가 처음 여기 왔을 때가 생각나네요. 서연이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절망적이었죠.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포기할 수 없었어요. 형이니까. 지훈의 말에 재훈이 감동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해가 저물어 가자 서연이 일어났어요. 저는 이만 가볼게요. 조심히 가세요. 가족들이 배웅했습니다. 지훈이 서연을 대문까지 배웅하며 나갔어요. 저녁 식사 후 재훈은 자신의 방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절터의 풍경이었어요. 무서웠던 기억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한 평화로운 순간을 그리고 있었죠. 형, 그림 그려요? 지훈이 방에 들어왔습니다. 응. 오늘 본 풍경을 그리고 있어. 예쁘게 나왔네요. 지훈이 그림을 보며 감탄했어요. 지훈아. 네. 고마워. 나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재훈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뭐려? 당연한 일인데. 당연하지 않아. 3년은 긴 시간이야. 재훈이 붓을 내려놓고 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형은 제 가족이에요. 가족은 끝까지 함께하는 거죠. 그날 밤 재훈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기억의 빈 공간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지금이었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이 순간 말이에요. 바람이 나무 사이로 불어왔습니다. 시원하고 부드러운 바람이었어요. 재훈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잊지 않습니다. 가족이 나를 지켜줬다는 걸. 그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멀리 퍼져나갔어요. 별이 빛나는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마당에서 담비가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고 어머니는 부엌에서 내일 아침 식사 준비를 하고 계셨죠. 지훈은 서재에서 내일 쓸 기사를 정리하고 있었고요.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어둠을 이겨낸 가족의 새로운 삶이었어요.